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본인이 비대위를 맞이하면서 당권을 내려놓더라도 당내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들을 계속 만들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민주당 행보를 보게 되면 그 노동 관련 입법도 사실 전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진보당 인사가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온 인사가 철험회에 바로 가입을 했다라는 것. 친명계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임인 철험회에 가입했다는 것. 예.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극단 좌파 세력들과 민주당이 묘하게 연대하는 모습들을 계속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경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 인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시민사회에서 가진 상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극단 좌파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고 미국에 대한 태도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한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래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보수 쪽에 보면 정광훈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이재명 대표가 당내 어떤 권력 싸움으로서 영입을 하면서 연대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저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예,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 미리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 공동센터장이시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주 만에 이제 민주당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구성 결의한 지 다른 100년, 그러니까 사단법인 다른 100년의 명예이사장인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자, 근데 지금 과거 발언이 계속 조명이 되면서 지금 벌써부터 논란인데요. 자, 민주당 전권혁신위원회, 민주당 쇄신 깃발 제대로 들 수 있을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제가 단정하긴 섣부른데 예. 저는 사실 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친명계가 인가 아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누구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면에서 과거에 하셨던 발언들을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진원지가 미국,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코로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엿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되게 더럽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계세요. 퇴진해야 된다. 근데 SNS 상으로 예. 저는 시민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법으로 나누고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세계관은 이미 민주당에 이미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더 좋아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시민사회의 좋은 원로, 좋은 어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쇄신시킬 수 있는 기대는 저로서 지금은 잘 들지 않습니다. 기대는 들지 않는다. 네.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그 잘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래경 씨가 했던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굳이 혁신위원장에 앉힌 것은 저는 대단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알력 다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제가 약간 나름의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내 입지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낙연 전 대표가 6월달에 또 복귀를 하고 예. 정세균 전 대표도 이렇게 뭐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방면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본인이 비대위를 맞이하면서 당권을 내려놓더라도 당내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들을 계속 만들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민주당 행보를 보게 되면 그 노동 관련 입법도 사실 전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그다음에
진보당 인사가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온 인사가 철험회에 바로 가입을 했다라는 것, 친명계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임인 철험회에 가입했다는 것, 예. 그밖에 여러 가지 그 극단 좌파 세력들과 민주당이 묘하게 연대하는 모습들을 계속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경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 인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시민사회에서 가진 상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극단 좌파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고 미국에 대한 태도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한 사람이고요. 친중, 친북, 친러를 동시에 트리플 콤보로 가지고 있는 이 다른 백년이라는 그 어떤 모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모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국의 일당 독재를 찬양하는 메시지가 있다든지,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뭐 러시아가 침공할 만한 뭐 명분을 줬기 때문에 침공을 당했다라든지, 뭐 아까 뭐 미국 코로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좁혀 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음흠. 이래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보수 쪽에 보면 정광훈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이재명 대표가 당내 어떤 권력 싸움으로서 영입을 하면서 연대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저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하실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래경이란 분 자체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재와 싸우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졌던 어떤 체질이 있는데, 다른 백년이라는 게 어떤 싱크탱크인가요? 어떤 모임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싱크탱크.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심사위에서 되게 신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을 되게 많이 내놓기도 하고, 예. 제가 청년 사업을 할 때 음흠. 그것을 되게 그러니까 옹호해주는 든든한 우분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독재와 싸우면서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겨야만 했던 예. 어떤 그 긴 터널 속에서는 이분이 충분히 잘 역할을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런 방식으로 상대는 악이다 라고 음.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민주당을 재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어쨌건 중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확장. 그리고 어떻게 대안 정당이 될 것인가인데, 그 면에서 최적화된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벌써 2시간 만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저는 좀 제가 당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급하게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선 네. 자체가, 네. 위원장 인선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이제 최고위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좀 사실을 좀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기보다 잘 모르시고 있었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안 채로 이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아셨겠죠? 당연히 예. 대표께서 유명하시죠. 임명을 예, 하시는 임명하셨으니까 거니까. 당대표는 아셨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그 과거 발언에서 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네. 또 당내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 인선에 대해서? 일단 이래경이라는 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짚어주셨지만 이제 삶의 궤적이 한 단면으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SNS만으로 평가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지분 정리를 하고 한 40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근데 세금 같은 걸 떼면 한 20억이 남는데 다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고, 지금 김재석 위원장께서 사실상 친위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한 번 딱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건 딱 한 번이고,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을 했던 그런 과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분 오히려 과거에 안철수 당시 의원을 신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렸던 새정치추진위원회 신당 발기인 맞습니다. 이름으로. 새정치추진위원회 신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력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대단히 과도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은 지켜볼, 유보할 필요는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누구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어게인 2012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이랑 통합진보당이랑 선거 연대를 했던 그 모양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미리미리 저는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랑 친한 분 없어요. 김문기 처장 여러 번 봤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설마 뭐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친하다고 뭐 가깝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친명계 인사로 봐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아마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 자리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명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이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그렇죠. 구성 제안자로도 그럼요. 나서기도 네.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몇 번 본 걸로는 친명과 비명으로
이렇게 아울리시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발언 나올 수 당연하죠. 있을 것 몇 같고. 번 본 걸로는 친분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김정익 비대위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썼던 뭐 SNS 글 중에서 그것이 자기가 잘못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미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무슨 뭐 20억인가를 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지금 그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명예대표가. 명예이사장. 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진짜로 뭐 우리 사회에 그 헐벗고 가난한 분들을 위한 도네이션을 한 건지 뭐 본인의 뭐 재단을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극단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원장 인선만으로 봐도 이것만이 아니고 뭐 김남국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그 길거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이작자라고 그랬나요? 이자라고 그랬나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최고위원이 그렇게 쏟아내는 막말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최고위원에서 상임위원장을 또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그 굉장히 무리수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것도 그 무리수에 또 다른 하나를 보태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뭐 그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떤 절박한 상황이구나.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제 정청래 그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행안위원장을 지금 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민주 당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예,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지금 이미 지도부에 계시고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데 상임위원장까지 맡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그 스스로 거절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정청래 의원께서 좀 다른 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입장은 그래도 본인이 행안위원장 해야지 이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행안위원장 안 하면 다음 타겟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더 우려스러운데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슬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출생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기 위한 어떤 정당 체질을 가질 거냐의 문제인데 예. 왜 계속 그 지금 현재 대표를 어떻게 지킬 거냐를 근거 삼아서 내가 이래야 된다, 내가 어떤 지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지 되려 보통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근거가 되려 민주당을 더 안 좋게 보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될 건데 저는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그 국민들이 저 사람 정치인이 아니고 누구의 신복이구나. 누구를 막기 위해서 내가 행안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가기구가 왜 한 개인이 누구를 막아주는 그런 도구로서 그분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그 자리를 줘야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상당히 적절치 않으신 얘기고 뭐 예.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절박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정청래 의원 행안위원장 임명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또 그런 근거도 나오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차기 대선의 어떤 주자로서는 가장 야당 인물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선 후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생각도 하고 있을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예, 뭐 두 분 죄송합니다. 말씀. 예, 권지웅 아니, 비대위원. 그 원내 구성을 예. 좀 달리 한다고 해서 예. 이재명 대표께서 차기 대선에 출마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상관 있는 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되려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인정되는 것이 차기 대선에서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 추대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김재섭 비대위원장. 아니, 네, 당협위원장. 비대위원. 네. 비대위원장 아니죠?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지도부를 인질 삼아서 본인의 욕심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 대개는 고위 당직과 국회직을 겸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고위원과 예, 그럼요. 위원장을? 그 고위 당직 중에서도 최고위원이고 이게 저는 여러모로 민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관례상 그 두 가지의 직을 안 맡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고위원직과 상임위원직을 같이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에게 부여된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 지키기도 바쁜 분이 어떻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하려는 것은 대단한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비근한 사례로 얼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도 고위당직과 국회직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상 맞지 않다고 해서 내려놨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만 뭐 5만 명 서명 받았다고 그렇게 관례 안 지킬 명분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지웅 비대위원. 예, 계속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말 많으세요. 제가 아까 그 절박함 이야기가 나와서 예, 1분 오히려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이 임명되는 걸 보면서 혁신에 전혀 절박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되려 들었어요. 아, 민주당이.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도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혁신에 절박하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의 생명부지에 절박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그렇게까지 보려고 혁신이 하는 건 아니라.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 직감. 자,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1부 마지막에 속보 전해드렸죠. 이래경 신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사의 표명의 이야기는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라고 사임 의사를 이렇게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민주당 그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제 있은 지 3주 만에 위원장을 냈는데 전권혁신위의 또 위원장이 과거 발언 문제 때문에 바로 또 이렇게 사임을 3시간 만에 하게 됐네요. 약 3시간여 만에.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말씀 주시죠. 이재명 대표 체면국이었죠. 뭐 이거 이재명. 야심차게 혁신위를 띄웠는데 위원장 선임부터 불발되는 바람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지금 체면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면뿐만 아니라 이게 당내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엄청나게 입지 있을 않았을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뜬금없는 것이 우리 한판승부에도 자주 나오는 천하람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준석 전 대표 때 만들어진 혁신위원회였고 예. 최재형 의원이 꽤 세게 그립을 잡고 들어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혁신위 대변인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 김종혁 김종혁 대변인, 예. 비대위원님 역시도 이제 혁신위원회고 예. 지금 혁신위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는 그 안을 내놓고 예. 지도부가 그 내용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본인이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서 예. 차기 비대위가 이거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잘못이 없었지만 차기 예. 지도부가 여기에서 거의 수용하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위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되게 뭔가 명분도 좋고 거창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지도부가 이걸 받지 않으면 유행을 된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게 전권을 가진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전권을 가져도 차기 지도부가 공천에서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건가요? 네, 늘 예.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고 붙은 위원회는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늘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도 같은 전철을 밟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그래 띄워본 수인데 예.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되니까 이재명 야.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건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판을 과감히 수용해서 당이. 예. 혁신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좌절하면 정말로 그냥 국이고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선 것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적대적 세계관을 넘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모시고 예.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증 역시 해야 됩니다. 음. 물론 혁신위원장 인선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알려줘도 큰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사실은 당내에서는 이런 어떤 인사 영입을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너무 늦지 않게 혁신위원장 다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 국민들이 보시자 이런 정치 상황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 임명 관련 뉴스를 바로 전해드렸는데 논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또 논란 이가 나온과 동시에 또 바로
그 위원장이 또 사의를 표명하는 이러한 모습. 예, 그 과정은 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명과 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민주당에 부담을 주기 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에서도 읽히듯이 상당히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일단락 짓는 결단이 있었다는 점.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재명 당대표 체제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정권을 주면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잃었던 신망을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예.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이런 혁신이 체계인데 예. 첫 얼굴이 되는 분에 대해서 사실 과도한 SNS 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1차 스크린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혁신위원장이 내정이 되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증을 해야 복귀를 하고. 예, 동일한 실수랄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 상처를 입은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있고 더불어서 또 정세균 전 총리의 또 이야기도 야권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김재혁 전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상황? 저는 뭐 너무 가혹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괴하는 과정이다. 붕괴하는 과정이다. 뭐 돈봉 왜 그런 무슨 법칙인지 그 학자 이름이 하이니니의 법칙. 예. 뭐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작은 사고들이 계속 그 전조를 보이잖아요. 예. 건물이 붕괴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이는 양상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태에 이어서 또 이제는 뭐 이래경이라는 분이 또 큰 대형 사고를 한번 친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뭐 그 대변인들,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아까 정청래 의원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그런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그런 논란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흡사 마치 무슨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무슨 누수가 생기고 흔들림이 보이고 뭐가 떨어져 내리고 하는 것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적인 리스크, 그 바탕 위에서 민주당이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 뭐 좀 야박하고 냉정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권지웅 비대위원 야박한 비판에 대한 반론. 저는 사실 이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 하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단지 이재명 대표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 지난 5년간 민주당이 다소 오만하게 운영해왔던 어떤 정부의 모습이라든지 당의 모습이라든지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져게 되었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그 자체가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내는 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만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바뀔 때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지금 이 사안도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예를 들면 김남국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돈봉투 건을 되게 온정주의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그 사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이어질 수 있게 혁신위원회를 꾸리든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혁신은 계속돼야 된다. 차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니 이대로 민주당이 계속 가게 되면 민주당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되게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모습 아닙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민주당 얘기를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MBC 기자와 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실에 대한 또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러한 수색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되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과잉 수사일까?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법조인인 네. 장유미 변호사부터.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단건,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기업이 고객, 어떤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긴 피해자 한동훈 1인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맞는지도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규율하는 법령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출입 기자였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하면요. 의원실과 접촉해서 기자들이 청문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가 아니라 청문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를 합니다. 이건 CBS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언론이 거의 다 그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확보했던 걸 어느 의원실에서 받았는지 저는 지금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냥 일상적인 업무였으니까요. 기자들에게? 기자의 취재 활동이었으니까요. 관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MBC 기자에게 아마 유출한 그 통로로 최강욱 의원이 지목되는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정보 유출의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예. 법원이 수사 과정에서는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그 규정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굉장히 크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가의 보도도 아닙니다. 자, 이제 경찰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경로 유출된 것을 보고 있다는 건데 장 변호사님은 그런 것은 기자들이 충분히 다 입수할 수 있는 확보합니다. 거다. 자, 우리 그래요? 네. 자, 우리 아니, 저는 제가 알기에는 그 자료가 넘어올 때 주민등록번호는 지워지고 그 중요한 그 개인정보는 다 지워지고 넘겨주는 걸로 아는데 책자 형태로 오기 때문에 확보를 그러니까 하죠. 만약에 그런 자료가 기자들에게 넘어간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론의 검증 기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자료 처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어떤 인적사항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의원도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 이 과잉 수사가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그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과잉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도 과잉이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대정부 질의할 때도 늘 과잉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 과잉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으로서 그다음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자칫 언론과 척을 지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와 척을 지는 외향으로 보일 수 있어서 좋진 않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경찰이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보니 실제로 그 부동산 뭐 매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어떤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서 그 집을 사고 판 사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를 한 사람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 매체에 의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3자가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자들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삼을 거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다스릴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좀 그렇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제3자에서 고발이 됐습니다만 네네. 이게 MBC 본사 압수수색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좋지 않죠. 그것이. 이거 자체가 정말 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 개인 혹은 할 수 있지만 MBC 본사에 가서 이제 경찰이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정문을 의문이긴 들어가서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자체가 그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할 때에 단순히 그냥 그 MBC 뉴스룸 전체를 써서 내면 당연히 기각되거든요. 이거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과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정도는 적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임모 기자의 뭐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노트북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히 어떤 포인트 하나를 정해서 갖긴 한 것 같은데 없는 자리를 그냥 털은 것 같지는 않고 무차별로 털은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언론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그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욱 전 비대위원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 수사 과정이라든가 압수수색. 좋지 않죠. 뭐. 예. 모양새 좋지 않고 예. 이런 일은 없어야죠. 예, 근데 예. 저는 아까 그 자료가 넘어갈 때 그 개인 정보가 초본. 그 매매 가려지지 계약서. 않은 상태에서 다 전달된다는 건 상당히 좀 몰라.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할 때는 뭐 워낙 오래전 취재를 할 때니까 예. 그게 너무 놀랍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지 장치가 없으면 또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부분은 저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급적 어떻게 경우도 제한적으로. 최소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과잉 논란이 빚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이제 이걸 바라보는 태도는 또 양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 사장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갈 때는 노조원들이 안내를 해서 사장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그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때. 그 서버도 압수수색하고 사장실도 압수수색할 때는 그때 김장겸 사장이 이제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오히려 이제 그 수사관들을 안내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막고 있으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채널 A 사건에 났을 때 민주당과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이거는 뭐 그런 불법 취재가 보호되면 그런 것까지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설을 썼다가 이번에는 똑같이 사설을 쓰면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렇게 상반된 사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설득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주장을 내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건 사안사안별로 갈아야 된다든가 예.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너무 정치화된 것 같아서 언론조차도 그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느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최강욱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과 MBC 제 탓을 많이 하지만 제가 고소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두 갈래가 두 갈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어쨌건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이라기보다 예. 사실은 탄압해왔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쯤 권성동 원내대표가 MBC가 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다. 그리고 아주 편향적이다. 뭐 이런 걸 아주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예.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시작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를 했던 기자를 이렇게까지 이제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맥락은 한동훈 장관께서 이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 의원과 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이 좀 연결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되려 이건 어떤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정치화돼 있고 정치적 행위를 이미 하고 있다고 당사자들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사가 진행될 테니까 여기서 드러난 것이 정말로 별게 없으면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그 기자에게 자료를 뭐 서로 공유한 그런 증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검찰이 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제시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예. 최강욱 의원이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좀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해당 기자가 만약에 제3자한테 이러면 초본 같은 게 있거든요. 전입신고 내역 같은 게 예. 혹시 위장전입 같은 게 있지 않나 해서 관련 자료가 붙어 있는데 이사 내역 다 나와 있는. 다 나와 있죠 보통. 근데 그것을 제3자한테 줬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기자가 국회 출입을 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건 그건 언론의 기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실이 왜냐하면 만약에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짚지 못하는 부분을 언론이 짚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추가 취재를 통해 가지고 비위 사실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전자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휴대전화, 직장, 언론사 사실상 심장부를 겨냥하는 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후자는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가 그 자료 자체를 입수하고 그 경로의 원점으로 최강욱 의원이 지목됐기 때문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설사 최강욱 의원이 줬다 해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고 네. 최강욱 의원 자체는 지금 그 재발 흔적을 차단해 달라 뭐 이런 입장이긴 네. 한데 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자 아니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뭐 예.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뭐 정치적이라고 나무랄 수 없고 대상자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대한 조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권한 유착의 핵심 증거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증거입니까 이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잘... 수사를 했다는 게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게 어떤 핵심 증거라고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네, 레토릭이다. 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취임 1년을 맞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그동안 이제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에 이제 본회의를 통한 게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민주당이 어떤 거대 의석을 앞서 한동훈 장관 치적맞게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뭐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서 굳이 법무부의 어떤 법 발의안만 이렇게 막았던 거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지금 전국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고 계시고 이런 대통령은 87년 이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단면이 지금이라고 생각되고요. 특정 장관을 뭔가 치적 쌓기를 막기 위해서 행한 뭐 야당의 조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22건 발의했는데 3건을 통과했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16건, 박범계 전 장관은 10건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정파적인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려 좀 여쭙고 싶은 거 한동훈 장관께서 그 정부 발의를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보통 그럼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의원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아니면 뭐 카드를 가지고 주고받기도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있다고 하면 근데 그 노력이 아주 합리적이었는데 민주당 혹은 정의당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하셨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한동훈 장관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자, 이동관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대변인도 하셨던 분이죠. 언론특보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방송장악 프레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3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MBC 관련 압수수색 진행되면서 과연 이제 현 정부도 과거 또 보수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사실입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확실히 발표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논란이 많이 되겠죠. 뭐. 근데 사실 저는 좀 지적 사유에 해당해요. 너무 잘 아는 분이어서 그렇습니까? 언론사에 오랫동안 같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옹호를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왜 판사님들도 자기 뭐 잘 아는 분들 오면은 이렇게 스스로 좀 빠지잖아요. 예, 스스로 빠져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장례찬 최고위원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미 제가 논평하는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하긴 하겠는데 뭐 아셔야 제가 저 사람이 하는 얘기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뭐 그렇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방송장악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굉장히 강한 나는 방송 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근거를 대야 납득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프레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언론 보도상에서 확인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방송장 안 하겠다 뭐 얘기한다고 한도 그게 말로 선언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렇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강한 대응을 하시겠죠 이제. 자, 강한 대응 뭐가 있을까요? 저는 김재섭 위원장님과는 다르게 매우 명징한 요소들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언론 장악을 위한 사실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건 하나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 단면을 보면
이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돼 있는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 음. 활동하는 사람들 선별한 문서예요. 거기에 문건에 써 있거든요. 당시 홍보수석 요청했다고. 그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입니다. 예. 본인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는 건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본인이 홍보수석, 대변인 과거 MB정부에서 재직할 때 고소한 건만 6건이 넘는다. 기자를 고소한 그렇습니다. 건이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한상혁 위원장 그리고 박문진과 관련해서 뭔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장제원 의원도 과기방통위원장 가셨죠. 그렇다면 이 1년에 과연 언론 길들이기의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정부에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있다. 자, 권지웅 비대위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 내정될 건가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 처리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체가 일단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까? 임기 게다가 한 달 임기가 남겨놓고.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기 보장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도 주장해 왔었어요. 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임기도 보장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고 임기 한 달 남은 사람 꼴을 못 보겠다라고 이제 쫓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관련해서 예. 자, 김정익 비대위원. 방송 20초. 장악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음. 왜냐하면 사실 방송사는 그 핵심 인물들이 다 언노련에 속해 있잖아요.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 보수 정권이 장악을 하면 보수 정권은 위에 눌러서 자기들에게 어떤 좀 유리한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예.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노조를 통해서 사장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시위를 통해서 예.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알겠습니다. 둘 다 불행한 사태인데 일단 뭐 지켜보는 어떻게 될지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판 직감 여기까지. 자,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분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